전국시대 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맹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지변은 피할 길이 있으나 자기가 뿌린 재난은 피할 길이 없다.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남긴 말인데 자기가 뿌린 씨앗은 본인이 거두게 된다. 죄짓고는 못 산다. 자업자득 뭐 이런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오랜 시간 자신이 자신에게 달아놓은 꼬리표를 떨쳐내지 못했던 한 남자가 저지른 사건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뤄진 것이 없는 사건인데요. 나중에 밝혀진 범행 동기가 저는 너무 황당하면서도 그 범행이 벌어지던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너무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심이라는 게 부풀어 오르면 그게 최악으로 갔을 때 결국 살인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건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 공개된 사진 자료가 아예 없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스토리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건은 2010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발생해요. 너무너무 더운 8월 초였는데 어떤 낚시꾼이 대저동 낙동강 둔치에 있는 비닐운막 인근 강변에서 낚시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옆에 있는 운막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낚싯대를 접고 그 비닐 운막에 뭐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딱 봐도 좀 음산한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비닐을 대충 둘러서 말아놓은 것 같은 뭔가 집이 없는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이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좀 접근하기 싫어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이 낚시꾼이 왜 굳이 다가간 건지, 뭐 용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날씨가 되게 더우니까 그 안에 뭐 에어컨도 없이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던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서히 다가가서 이제 누구 없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계속해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불러봤는데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딱 어느 순간부터 코를 팍 찌르는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겠지만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면 일단 쉽게 들춰볼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낚시꾼이 뭔가 불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막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운막 내부에 가득 차 있었고요. 날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운막 안에서는. 그리고 바닥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바로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수사가 시작됩니다. 형사들이 확인했던 시신의 상태는 끔찍했어요.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완전히 다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이건 타살 정황이죠. 시신이 국과수로 옮겨지면서 부검에 들어갑니다. 이제 부검을 하면서 시신의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요. 40대 남성 김 씨였어요. 이게 이제 사건 관련해서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어서 성씨도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가명으로 김씨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인은 형사들이 처음에 확인했던 모습처럼 두개골 다발성 골절 및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머리 말고 이제 흉부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가슴팍에 이제 둔기로 맞은 듯한 멍자국, 찰과상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한여름인 8월이잖아요. 비닐 움막 안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도 좀 빨리 진행된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부산의 평균 최고 기온이 31.5도였더라고요. 비도 안 내렸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엄청나게 높았겠죠. 그렇게 부패가 진행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 사망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제 운막에서 현장 조사를 해요. 일단은 수사팀이 김 씨가 이 운막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내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근데 운막에서 이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아요. 운막 주변 일대로도 계속 이제 범위를 넓혀서 꼼꼼하게 수색을 했는데 범행 도구라던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움막에서 혼자 노숙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딱히 뭔가 뚜렷한 원한 관계도 확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다 진행했는데 뭔가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인물은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도 단 하나의 단서라도 지금 잡아야지 누굴 잡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장을 비추는 CCTV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 움막이 있었던 곳이 낙동강 중에서도 되게 외진 곳에 있었어요. 어떻게 목격자라도 지금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탐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탐문이었지만 목격자나 제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미제로 남고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3년, 작년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공소시효는 없었지만 13년 동안 그래도 사건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하고 바랬겠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이제 사실상 연구미제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생겼냐. 이 변수 때문에 사건이 순식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023년 8월 18일에 경찰에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요. 왜 찾아왔습니까? 하고 이제 찾아온 이유를 물었는데 이 50대 남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친형을 죽였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범행을 자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남자를 조사실로 데려왔는데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3년 전에 운막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냐. 내가 그 사건의 진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서가 없더니 갑자기 자백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경찰이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경찰도 이게 제일 의문이긴 했어요. 왜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자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뭔가 수사망이 조여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도 아니었었거든요. 어떤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물어봐요. 왜 자백을 하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의 친동생이었어요.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수사팀이 진범이라는 심증은 어느 정도 붙였는데 일단 더 확실한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진술을 들어요.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자가 친형을 살해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갑자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피의자 김 씨, 자백하러 온 남성 김 씨는 6형제 중에 넷째였고요. 사망한 피해자 김 씨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자, 둘 다 김 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동생, 형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1993년경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랑 같이 지냈었다고 해요. 93년 이후에 동생은 이제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거죠. 특히 형제들 중에서 피해자였던 둘째 형과는 아예 연락이 끊어지다시피 합니다. 이때가 2007년경이었는데 이때부터 형이 그 낙동강변에 비닐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대요. 어떤 이유로 이제 움막 생활을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무슨 사연인지 그런 것도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이제 그때까지도 움막에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2010년이 돼요. 정말 우연히도 이렇게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살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요. 길을 걷다 마주쳤다고 해요. 이때가 사건 2달 전인 6월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동생은 형이 움막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함께 움막으로 갑니다. 동생이 쭉 이제 움막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되게 실망을 했대요, 본인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형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실망을 했다면야 뭐 모르겠지만 당연한 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이유가 그게 아니었어요. 안쓰럽다는 생각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왜 이런 데에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지? 이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원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관계 좋았던 형제면 내가 마음이 아프지 내가 창피한 걸 생각할까요? 가족이 이러고 있는 게 그냥 나는 그냥 창피하고 쪽팔리고 싫었던 거죠. 한동안 이제 동생이 생각을 하다가 형한테 어떤 요구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이것도 좀 웃기죠. 이런 걸로 계속 고향에 머무는 게 맞냐? 이게 일단 동생의 입장이었습니다. 동생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사를 권유했는데 형은 이걸 거부해요. 근데 이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게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욕설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동생 말로는 이날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형한테 어떤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형이 여기 사는 게 너무 싫고 너무너무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나 봐요. 그날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2달 뒤에도 또 형을 찾아가요. 그게 2010년 8월 초순이었던 거죠. 사건 발생 그 시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긴 한데 최후의 통첩을 하려고 찾아갔대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형한테 이사 가라고 해보고 말 안 들으면 내가 위협을 해서라도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다고 합니다. 새벽 1시에 뭐 강목이랑 돌까지 주워들고 찾아갔으니까요. 동생은 운막에 들이닥쳐서 형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령을 했겠죠. 형은 여전히 완고한 입장이었어요. 내가 지금 갈 데가 어딨냐. 난 여기 있을 거다.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때부터 이 동생이 눈이 뒤집혔대요.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안 간다고? 그럼 오늘 결판을 내자. 지금 여기서 나갈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불사지르고 다 부숴버릴 거다. 아무리 지금 둔기를 들고 있다고 해도 동생이라는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비닐 움막에 살고 있는 형이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당장 나가라고 지금 소리치고 욕하고 협박하고 이걸 누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이제 동생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동생이 왼손에 이제 돌을 들고 있었는데 이걸 형한테 집어 던져요. 당시에 이제 형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슴팍에 돌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바닥에 나뒹굽니다. 형이 바닥에 쓰러진 걸 보자마자 동생이 양손으로 강목을 잡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가차없이 형의 얼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폭행이 이어지면서 형은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에 신음을 했어요. 얼굴을 내리치던 동생은 이제 형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뭔가 형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형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울음소리 내는 걸 듣고 더 열이 받아서 더 때렸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 이때부터는 형을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강목으로 형의 얼굴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시신의 모습 그리고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횟수만 수십 회였어요. 그렇게 형은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미 뭐 턱뼈, 두개골 다 이제 심하게 부서진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유유히 이제 범행 도구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와서 도주를 해요. 그렇게 13년의 세월 동안 범행을 감추고 지냈는데 끝내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고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 8월 동생 김 씨는 13년 만에 범행 현장으로 와서 범행을 재현했고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하기 전에 정신감정을 요구합니다. 먼저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이걸 평가를 했는데 총점 12점이 나와요.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된 거죠. 그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당시 김 씨를 면담했었던 조사관이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형집행 종료 후에 이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 결과를 다 종합한 재판부도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 씨의 나이, 성행, 직업 및 생활 환경,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특히 장기간 어떤 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재범을 막아줄 만한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미약하기 때문에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죄책감에 못 이겨 자수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 이렇게 선처를 요청합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도 많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짧게 말했어요. 근데 범행 도구를 그렇게 들고 간 게 이게 과연 우발적인 범행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합니다. 올해 1월 17일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가 징역 10년에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합니다. 살인인데 10년?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중간은 좀 생략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부검 결과를 보면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골절이 돼 있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울음소리를 듣고 더 화가 나서 강목으로 공격을 해서 사망하게 한 건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늦게나마 본인이 자수를 했고 자신의 죄값을 받겠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친형인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인 점, 유족이자 친형인 첫째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해요. 원심의 형이, 그러니까 1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다. 이런 사정들과 더불어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김 씨는 최종 징역 10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2035년쯤에 나오겠네요. 우연히 만난 형이 자신을 창피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단지 내가 쪽팔리기 싫다는 이유로 나까지 싸잡아서 불쌍한 인생으로 여겨지는 게 싫어서 함부로 형을 통제하고 결국엔 살해했던 거. 아무리 자수했다고는 하지만 본인도 두 다리 뻗고 못 잘 만큼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결국 김 씨는 본인이 뿌린 재난을 피하지 못했고요. 13년 동안 강변 비닐 움막 안에 잠들어 있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